오늘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와 딸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내 가슴속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떻게 내 피부치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그날의 시작은 평범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고 국을 끓였다. 노년의 삶이란 대체로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시어머니, 생활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눈을 꾹 감았다. 이 말이 오늘 처음이 아니었다. 매번 며느리는 더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이미 내 연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딸이 들이닥쳤다. 딸은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듣기로 언니가 엄마한테 돈을 계속 받아간다면서요. 그러면 저한테도 똑같이 줘야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 순간 며느리와 딸의 눈빛이 부딪혔다. 불길이 튀는 듯했다. 나는 다급히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는 소리쳤다. 시누이 주제에 뭘 아느냐고. 딸은 얼굴을 붉히며 맞받아쳤다. 너는 우리 엄마 돈에 손을 대는 도둑년이라고. 그들의 싸움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다. 시장통에서 생선 파는 아낙네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며느리와 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한 여자로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곱씹었다. 내가 잘못 키운 것일까? 내가 너무 줬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탓일까? 며느리의 요구와 딸의 원망 사이에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의 편에 서서 내 연금을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은 내 노후의 버팀목이었다. 매달 120만 원. 그 돈으로 약값을 사고 전기세를 내고 가끔은 나를 위해 작은 반찬거리를 샀다. 그런데 그 돈마저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반면 딸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며느리 주면 안 돼요. 언니가 받으면 나는요. 나도 엄마 딸인데 나한테도 줘야죠. 내 사정도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피부치들이 하나같이 돈 때문에 내게 달려드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다. 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이웃 박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눈빛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 부모 연금까지 노리는 자식들 많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당신은 병들고 망가진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존엄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는 계속 요구했고 딸은 원망을 이어갔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노인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노후에 자신의 연금을 지키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연금 통장은 절대 자식과 공유하지 말 것. 둘째, 생활비 지원은 문서로 기록해 남길 것. 셋째,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상담기관에 알릴 것.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마치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았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이제는 며느리와 딸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내 존엄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다시 발급받고 인터넷 뱅킹을 막았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떨렸다. 마치 큰 죄라도 짓는 듯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책에 내가 그동안 며느리와 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날짜와 금액을 적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장 한 장 채워갈수록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며느리가 또 찾아왔다. 그녀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시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 내 남편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딸이 그날 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언니는 받았잖아요.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내가 살아갈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뿐이다. 딸은 울분을 토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며느리와 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다시 시장에서 마주쳤고 그날의 싸움은 더 격렬하게 번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설 때라고. 내 인생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며느리와 딸이 시장에서 다시 맞붙었을 때 나는 전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에서 그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쳤다. 사람들은 또다시 모여들어 혀를 찼다. 나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았다. 천천히 그들 사이로 걸어가 한마디 했다. 이제 그만하라. 내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을 더는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순간 그들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내 연금은 나 혼자 쓸 것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시어머니,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흉측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대답했다. 흉측한 것은 내 욕심이다. 너는 내 돈을 내 권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노후와 내 존엄이다. 딸도 울먹이며 나를 붙잡았다. 엄마, 그러면 나는요? 나는 평생 엄마 곁에서 살았잖아요.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너도 내 인생을 찾아야 한다. 내가 평생 너희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 그 말에 둘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내 말을 들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며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남편을 부추겨 전화를 걸어왔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 집 사정 좀 알잖아요. 애들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까지 빠듯하다.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질 일이다.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었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통곡하듯 말했다. 엄마가 내 편은 아니었구나.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지만 마음을 굳혔다. 내 편은 내 존엄이었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인 재무관리 강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강사가 말했다.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지원하다가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자식들의 문제는 자식 스스로 해결하게 두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쳤다. 그래,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병들고 쓰러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다. 내가 그동안 당한 모욕과 서러움을 돌려주어야 했다. 복수라 해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당당히 살아내는 것이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키고 그들이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설득하려 했다. 집으로 찾아와 울며 애원했다. 시어머니, 애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살림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내 남편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아이들을 방패 삼지 마라. 딸은 또 전화해서 말했다. 엄마, 나도 생활이 너무 빠듯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숨 좀 쉴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조언뿐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라. 처음엔 마음이 쓰라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단단해졌다. 시장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참 잘하셨다.
요즘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들 많다. 당신처럼 단호해야 한다. 나는 그 말에 위안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딸이 또 시장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욕설 대신 서로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들은 나를 향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시어머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나를 이용했다. 이제는 끝이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복수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시작을 알린 것이다. 내 복수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고. 며느리와 딸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내게 은근한 모욕을 주었다. 시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리 고집이 세냐고 중얼거렸다. 딸은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했다.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사정을 외면하는 냉정한 부모라고 퍼뜨렸다. 나는 그 모든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복수는 흔들리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신문에서 노후 빈곤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자식에게 돈을 뺏기다시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사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노인이 자신의 재산과 연금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내 복수는 단순히 며느리와 딸을 거절하는 데 있지 않았다. 내 삶을 지켜내어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감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진심이라면 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내 삶을 고쳐야 한다. 지출을 줄이고 내 남편과 함께 대책을 세워라. 나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금세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도 언니처럼 말할게요. 나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더는 주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엄마, 그 대신 내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비로소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진짜로 변하려 한다면 내가 아는 걸 다 가르쳐 주겠다. 돈을 주는 것보다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다음날 딸을 불러앉혔다.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출을 줄이는 법, 정부의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는 법. 딸은 처음엔 시큰둥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빛이 바뀌었다. 엄마,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나 혼자서 끙끙댈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아봤어야 했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반면 며느리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시켜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희가 원한다면 법으로 가자. 내 연금은 내 권리다. 너희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아들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시장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귀띔했다. 요즘 딸이 변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생활 태도가 달라졌다고. 나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내 복수가 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에 차 있었지만 딸은 조금씩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도 울림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도 또렷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내 복수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존엄으로 완성될 것이다. 며느리는 끝내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 이번에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짓밟으려 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시어머니, 이렇게 인색하니 주변에서도 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체면. 노년에 들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찌른 것이었다.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체면을 팔아서 내 노후를 버릴 수는 없다. 체면을 지키는 길은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체면은 돈을 퍼주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다. 체면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그녀가 내 체면까지 무너뜨리려 하다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복수가 필요했다. 나는 다음날 주민센터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르신이 지치면 결국 피해는 더 커집니다. 가족이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권리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내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다가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다. 며느리와 딸에게 준 돈, 들은 모욕, 당한 수치까지 모두 적었다.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며 나는 다짐했다. 이 기록이 나의 무기다. 이 기록이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패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왔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 그냥 생활비 조금만. 남편도 알잖아요. 저는 그때 공책을 내밀었다. 여기 다 적혀 있다. 내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앞으로도 요구한다면 이 기록을 가지고 상담소에 갈 것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딸은 달랐다. 그녀는 내 기록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기록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며느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시장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며 뒷말을 퍼뜨렸다. 시어머니가 노인이 되더니 치매 기운이 있다. 돈을 제정신으로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챙기는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내 돈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복수해야 하는 이유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통쾌한 복수였다. 나는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분명했다. 나는 건강했고 치매도 아니었다. 진단서를 들고 나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 그들의 거짓말을 파헤칠 차례다. 며칠 뒤 시장에서 며느리를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나를 흉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게 내 검사 결과다. 나는 멀쩡하다. 치매도 아니다. 내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다. 사람들의 눈이 며느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 순간의 통쾌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나는 며느리와 딸이 내 돈을 더 이상 갈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진단서를 들이밀던 그날 이후 시장은 술렁였다. 나는 더 이상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내 권리를 스스로 지켜낼 힘이 있는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시어머니를 치매라 헐뜯던 며느리가 오히려 욕을 먹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금세 퍼졌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승리를 느꼈다.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눈물을 무기로 삼았다. 나를 찾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저 아이들 때문에, 살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는 그녀의 울음을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다. 울지 마라. 내가 울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눈물은 나를 위해 흘리는 게 아니다. 내 욕심을 위해 흘리는 것이다.
나는 이번엔 속지 않는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하지만 나는 등을 돌렸다. 며칠 뒤 딸이 내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언니가 엄마 험담을 그만하고 시장에 나오지 않는데요.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고.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언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부끄러워야 한다. 딸은 내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당당히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딸을 붙잡고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너도 할 수 있다. 첫째, 너의 지출을 반드시 기록하라. 하루에 1,000원이라도 어디에 썼는지 적어야 한다. 둘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라. 정부는 혼자 사는 여성이나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셋째, 내가 돈을 빌려야 한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계획적으로 갚아라. 딸은 내 말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려 애썼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부추겨 효도 논쟁을 꺼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부모님 부양은 자식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조금 보태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곧 효도다. 내가 내 가족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다. 오히려 부모를 갉아먹는 불효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그러나 이내 깨달았다. 끝은 없다. 다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무너지는 순간 모든 걸 잃을 것이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며칠 뒤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저도 자식들에게 돈을 빼앗기듯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처럼 기록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라. 부모도 인간이다. 자기 노후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며느리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점점 고립되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상인들이 차갑게 대했다. 그제야 그녀가 울며 나를 찾아왔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라. 더는 내게 돈을 요구하지 마라. 너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라. 그녀는 그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나는 긴 싸움 끝에 마침내 깨달았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존엄을 지키는 단호함,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였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 복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했다. 나처럼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나처럼 흔들리는 노인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었다. 나는 시장에 나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내 연금을 통째로 가져간 사람, 며느리가 병원비 명목으로 수년간 돈을 빼앗아간 사람, 딸이 생활비를 핑계로 빚까지 부모에게 떠넘긴 사람. 모두가 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했다. 내가 먼저 길을 열어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다.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연금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모임을 만들어 보시지요.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다. 5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10명, 20명으로 늘어났다. 모임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기록하는 법, 단호하게 말하는 법, 제도를 활용하는 법.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내 복수의 완성이다. 나를 괴롭히던 며느리와 딸에게 당한 고통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며 힘을 키우는 것.
내 삶이 다른 이들의 방패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임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시어머니, 이제는 무슨 선생님이라도 되셨습니까? 당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남들까지 훈계합니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내 삶으로 말한다. 내가 지켜낸 것, 내가 선택한 것을 보여주는 게 힘이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달쯤 지나 딸이 내게 다가왔다. 엄마, 나도 엄마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 같은 젊은 세대도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도 알아. 내가 변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곧 희망이 된다. 딸은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며 원망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돈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모임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멀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불만에 차 있었고 나와의 거리를 벌리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옆에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나눈 연대가 나를 단단히 지탱했다. 어느 날 모임에 나온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돈을 반드시 스스로 관리할 것. 둘째, 자식이라도 요구가 반복되면 반드시 선을 그을 것. 셋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둘 것.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외쳤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크게 3줄을 적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 존엄은 내가 세운다. 내 삶은 내가 산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내 마음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며느리와 딸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달라졌다. 예전에 나는 흔들리고 울고 무너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쏟아졌다. 내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외롭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지켜내는 법을 배웠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시장 사람들만이 아니라 근처 마을에서도 찾아왔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제각각의 상처와 사연을 안고 모였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웃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복수는 이제 공동체의 힘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모임이 알려져서 강연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무대 위에 서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제는 숨지 말자. 내 고통을 드러내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강연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노년의 삶이 평온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요구와 며느리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인간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기록하세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혼자 울지 말고 서로 손을 잡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강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눈물이 솟구쳤다. 이 박수는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시어머니, 이제 온 동네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망신은 내가 아니라 내가 시킨 것이다. 내가 당한 일을 숨기면 나 같은 피해자는 또 생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한 장을 넘기고 이렇게 적었다. 복수란 결국 나만의 싸움이 아니다. 나를 넘어 우리 모두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제 나는 두려움이 없었다. 내 딸은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모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사람들은 나를 시장통 어머니라 불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지켜낸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가장 통쾌한 복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며느리와 딸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의 돈줄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가 진정 나를 원한다면 내게 돈을 요구하지 말고 내 곁에서 함께 서라. 그 말에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슴속에 남아 또 다른 이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막장 같은 살 속에서 얻어낸 마지막 사이다 같은 복수였다. 여러분도 이런 사연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